당뇨는 한 번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죠. 약에만 의지하면 숫자는 내려가도 몸 자체의 조절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내 몸이 혈당은 다스리게 만들어야 오래 버틴다. 그러려면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죠.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높다는 것 자체보다 높아진 당이 혈관을 상하게 해서 눈이나 신장, 말초신경을 망가뜨리고 결국 심장, 뇌혈관 질환을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 혈당보다 살짝 높은 전 당뇨 단계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죠. 공복 혈당이 100을 넘고 식후 2시간 수치가 약 140을 웃돌면 이미 경고등이 한번 켜진 거예요. 다행히 2단계에서 식사와 생활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면 실생활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을 드신 뒤 3시간 이상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이 3시간과 밤잠 7시간을 합치면 우리 몸은 최소 12시간 정도는 쉬게 되는데 그 사이 인슐린도 숨을 돌리고 간과 근육이 쌓인 포도당을 천천히 소모하죠.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20 정도 뚝 떨어지신다는 분들 많아요. 둘째, 식사를 거꾸로 하시는 거죠. 밥부터 넣지 말고 먼저 채소를, 그 다음 단백질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위를 가볍게 채워주면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채소가 없다면 삶은 달걀 한 알이라도 먼저 드세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걱정도 크지 않아요. 닭가슴살이나 연두부, 견과류 한 줌도 좋아요. 셋째, 식후 10분이라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서너 층 올라가거나 집안을 왕복으로 걸으셔도 되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을 한 번에 운동하는 것보다 식사 후 10분을 3번씩 움직이는 쪽이 혈당 조절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하체 근육이 혈당을 제일 많이 저장하니 스쿼트처럼 허벅지를 쓰는 동작이면 금상첨화죠. 무릎이 불편하시면 벽에 등을 대고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충분하죠. 이 세 가지 기본기를 깔고 나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가 남겠죠. 먼저 당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착한 식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삶은 달걀은 들고 다니기 쉽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또 잡아주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달콤하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아서 당 흡수를 천천히 끌고 가죠. 생으로 씹어도 좋고 생즙으로 갈아도 다른 과일 주스처럼 혈당이 확 오르진 않아요. 세 번째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예요.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죠. 국, 무침, 샐러드 어디에 넣어도 맛이 과하지 않아 매일 드시기 좋아요. 네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흰쌀, 흰 밀가루처럼 속이 비어있는 하얀 탄수화물 대신 현미귀리, 보리 같은 거친 곡물을 40에서 50%만 섞어도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져요. 현미가 소화에 부담되면 오븐도미처럼 겉껍질을 살짝 깎은 쌀을 쓰시면 되죠. 귀리죽 한 그릇, 현미죽 한 그릇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다섯 번째는 콩과 두부예요. 콩단백은 식물성이라 지방이 거의 없고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과 혈관 건강까지 보태주죠. 두부는 팩재로 들고 다니며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국, 볶음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리죠. 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 약간, 들깨가루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건강한 지방 공급원이죠. 단 무첨가 무가당 제품인지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요. 피해야 할 음식도 짚어야겠죠. 첫 번째는 말린 과일. 수분이 빠진 자리만큼 당 성분이 농축돼서 한 줌만 집어도 혈당이 훌쩍 올라가요. 같은 과일이면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편이 낫고, 둘째는 각종 단맛 음료예요. 비타민 음료 한 병에 각설탕 한 8개가 들어가니 식단 관리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제로라고 적혀 있어도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감수성을 흐린다는 보고가 많으니 가급적 물이나 설탕 없이 우린 차를 선택하세요. 셋째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 하루 2-3잔씩 계속 쌓이면 혈당은 물론 체지방까지 늘어나겠죠. 카페인이 필요하면 혈당 없는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세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흰 밀가루죠. 새하얀 빵과 국수, 케이크, 과자는 속이 비어 있어서 입에 넣는 즉시 포도당으로 풀리죠. 빵이 먹고 싶을 때는 통밀빵으로, 면이 당길 때는 메밀면이나 겉면에 채소를 듬뿍 한번 넣어보세요. 국물은 되도록 남기면 나트륨과 탄수화물 섭취는 절반은 줄일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살이 빠져서 힘든 마른 당뇨인데 더 먹으라니 겁이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열량을 꾸준히 섭취해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밥은 흰쌀보다는 잡곡과 고구마, 단호박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을, 지방은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으로 채우면 혈당은 안정되고 체중도 서서히 회복되죠. 반면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식사량을 10%만 줄이고 탄산음료, 과자처럼 비어있는 열량을 끊는 것만으로도 체중과 혈당이 함께 내려가죠. 아침에는 귀리죽 반 공기에 미역국, 삶은 달걀 한 알, 김치 작은 접시, 점심은 현미, 힐산 5대5로 지은 잡곡밥 반 공기에 채소볶음, 두부부침, 된장국, 식사 전에 상추, 오이 몇 개를 속을 달래면 좋겠죠. 저녁은 고구마 작은 거 하나, 구운 생선 토막, 들깨 넣은 미역무침, 10분 산책, 이렇게만 잡아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고루 맞고 나트륨과 당분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가 있겠죠. 혹시 아이고 나는 몇 끼니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없어서 공복이 길어질 수가 없어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12시간 공복은 하루 3끼를 드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든든히 잡곡밥을 드시고 점심을 정오쯤, 저녁을 오후
6시 전에 마치면 밤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가 딱 13시간 공복이 되죠. 정 불안하면 저녁 식사량을 살짝 줄이고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으로 속을 달래보세요. 처음에는 헛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 깨던 증상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인슐린이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내놔 포도당을 세포 속 창고에 넣도록 만들죠. 그런데 하루 종일 간식이 끊이지 않으면 인슐린은 계속 일하게 돼요. 지친 인슐린은 열쇠 구멍을 잘 찾지 못해서 문을 덜 열고 그 결과 혈당이 자꾸 혈관에 남아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러니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간식도 설탕 한 알도 우유 한 모금도 끊고 인슐린에게 휴가를 줘야 돼요. 식재료를 고를 때도 작은 요령이 있죠. 마트 선반 맨 위와 맨 아래 칸을 눈여겨보세요. 당뇨 환자에게 좋은 통곡물 무첨가 제품은 광고비가 적어 가운데 칸에는 잘 놓이지 않아요. 포장지에 무가당 저칼로리라고 적혀 있어도 성분표 첫 줄에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 등등이 보이면 카트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하죠. 반면에 현미 70, 귀리 20처럼 식물 이름이 길게 적혀 있으면 대체로 믿을만 하죠. 같은 감자라도 튀기면 혈당 지수가 70이 넘지만 껍질째 쪄서 식혀서 샐러드로 먹으면 50대로 내려가죠.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덤분이 생겨 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때문이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바로 먹는 것보다 한 김 식힌 뒤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한결 완만해지죠. 짠맛도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 양념을 세게 하는데 나트륨 과잉은 신장의 무리를 받아서 인슐린 저항성도 높여요. 김치나 된장, 젓갈은 적당히 드시되 시판 조미료, 라면, 스프, 소시지, 양념처럼 첨가된 소금은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아침 혈당을 재는 습관이 아직 안 들이셨다면 오늘부터 달력이나 노트 안쪽에 숫자를 한번 기록해보세요. 6월 25일 전날 저녁 간식 없음, 10시 취침, 이런 식으로 간단히 메모해도 좋죠. 닷새만 지나도 본인에게 맞는 패턴이 보일 거예요. 95 정도로 떨어졌다면 보통 그 전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찍 주무셨을 때 얘기고, 이렇게 원인을 찾고 바로잡는 과정이 약보다 값진 맞춤 처방이 되겠죠. 운동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나이가 70인데 무슨 운동을 하고 손살해지시는 분들은 저는 10+3 법칙을 권해요. 아침 식후 10분 산책, 점심 10분 계단 오르기, 저녁 식후 실내 자전거. 허리가 약하면 의자에 앉아 발끝으로 책을 잡아 올렸다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분은 수건을 깔고 맨발로 공을 굴리는 족저 마사지만 해도 혈류가 활발해져요. 또 하나, 나무 그늘에서 심호흡을 하며 5분간 눈을 감아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안정돼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독일의 12년 연구에서도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당뇨 위험이 45% 정도 높아진다고도 해요. 짧게라도 숨고르기 시간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통밀빵이 당길 때는 삶은 달걀, 채소를 끼워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설탕 없는 머스타드만 살짝 바르시고, 이렇게 드시면 10분 산책을 더하면 식후 혈당이 40 정도 덜 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액상 과당이 들어간 과일만 요구르트, 과일즙, 건강 음료에도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고, 같은 사과라면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편이 훨씬 더 좋고, 사과 반 개가 텁텁하다면 땅콩버터 티스푼 하나 곁들이세요.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더해줄 거예요. 집안일도 운동이 되죠. 걸레질, 빨리 넘기, 화분 돌보기, 손주 하나 올리니 전부 유산소의 근력에 해당되죠. 호흡을 3번 길게 내쉬고 천천히 동작을 이어가면 안전하고 효과가 크죠. 이렇게 하루 약 200칼로리만 더 소비돼도 한 달에 체지방이 1kg 이상 줄어들겠죠. 약은 사다리예요. 혈당이 매우 높을 때는 사다리를 붙잡고 빨리 내려오는 게 맞지만, 내려온 뒤에는 생활 습관이 초석을 다져 다시 매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되죠.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원한 수박 한 입이 그 무엇보다 간절해지죠. 그런데 수박은 물만 많고 달기만 하지 영양은 별로 없다 하고 흘려버리시는 분도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박을 조금만 알뜰하게 드시면 더위도 이겨내고 혈관도 지키고 근육 피로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오늘은 수박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또 가서 살 때 어떤 수박을 골라야 맛있는 수박을 고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수박 박사 소리 충분히 들으실 거예요. 먼저 수박의 영양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수박은 과육의 약 90% 이상이 수분이라 갈증 해소에 탁월해요. 하지만 그 안에 단지 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나 칼륨,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목이 타는 느낌뿐 아니라 팔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힘이 쭉 빠지는 느낌도 같이 오죠. 수박은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체외로 내보내주고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을 가라앉혀주죠. 덕분에 혈압이 높은 분, 다리에 쥐가 나는 분이 수박 한두 조각을 간식처럼 챙기면 나트륨 조절과 근육 피로 회복에
조절에도 두루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수박의 빨간 빛깔을 내는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 세포를 산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죠. 특히 혈관 안쪽에 내피세포가 산화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쌓여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같은 무게를 놓고 비교하면 토마토보다 수박이 라이코펜을 최대 1.5배까지 더 많이 품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고기를 자주 드시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름철에 토마토 대신 수박을 간식으로 드시면 폭염도 식히고 혈관도 쓸어내리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숨은 주인공이 바로 시트룰린이라는 거예요. 껍질과 빨간 과육 사이에 흰 부분에 많아서 잘라버리기는 쉬운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혈관 확장과 노폐물 배출에는 유용하죠. 시트룰린은 몸 안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혈관을 살짝 넓혀주고 근육세포에 쌓인 피로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수박 주스를 즐겨 마시기도 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더운 날 김장이나 텃밭일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신 뒤 흰 부분까지 갈아 넣은 수박 주스를 한 컵 드셔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느낌도 오실 거예요. 수박은 칼로리가 낮아요. 과육약 100g 기준으로 30kcal이니 밥 한 공기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단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한 번에 200g 약 사과 반 개 정도 크기 정도만 천천히 드시고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큰 무리는 없어요.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은 밥이나 빵처럼 빨리 혈당을 올리지는 않는데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어서 항산화 방패 역할을 같이 해줄 수가 있죠. 다만 저녁 늦게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여러 번 찾게 되니 가급적 저녁 8시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콤한 수박 고르는 과학적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막상 해보면 찢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여기서는 근거가 확실한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배꼽 크기를 확인해야죠. 수박의 꼭지 반대편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은 살짝 들어간 동그란 배꼽자리가 있죠. 그 지름이 1cm 이하로 작고 아담하면 암꽃에서 열린 암수박일 확률이 높아요. 암수박은 과육 조직이 촘촘하고 당도가 높고 씨가 적어서 먹기 편하죠. 배꼽이 2cm 이상 크고 두툼하면은 수분이 많은 수수박일 가능성이 높으니 고려해보시고, 두 번째는 표면에 하얀 가루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수박을 자세히 보면 껍질에 하얀 분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점점 묻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먼지나 농약 잔류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과육 속에 당이 껍질로 스며나와서 굳은 당밀일 가능성이 커요. 당밀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과육 속 당분이 충분히 올라왔다는 뜻이니 달콤함을 기대해볼만 하겠죠. 집에 와서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주면 깨끗해져요. 세 번째, 줄무늬의 선명도와 촉감을 보죠. 수박 겉껍질은 밝은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 교차해서 무늬를 이루죠. 두 색의 경계가 흐리멍텅한 것보다는 뚜렷하고 선명한 것이 햇볕을 골고루 받은 수박이겠죠. 게다가 진한 초록 줄무늬를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 보세요. 힘줄처럼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으면 일교차가 커서 세포가 단단히 조여졌다는 증거고, 반대로 완전히 매끈하면 조직이 물렁하거나 당도가 덜 올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벌 스크래치, 즉 갈색 긁힘 자국을 확인하면 돼요. 꿀벌이 꽃가루를 실어나르면서 암술과 수술을 튼튼히 연결해 주었을 때 생기는 작은 상처인데 흔히 상처난 것 아닌가 하고 피하시겠지만 수분이 활발했다는 표시이니 당도가 높은 편이에요. 긁힘이 너무 깊어서 썩어 들어간 경우만 아니면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진동 체크를 활용하는 거죠. 수박을 두드려서 청음하기는 숙련자의 귀가 필요하죠. 대신 한쪽 손바닥으로 수박 옆을 가볍게 감싸고 반대쪽 손가락 마디로 툭툭 두어 번 쳐보세요. 속이 꽉 찬 수박이라면 손바닥에 통통하고 묵직한 진동이 퍼져오죠. 내부에 공기층이 많거나 빈 수박은 통통 둔톡하고 울림이 적어요. 귀 대신 손으로 느끼는 방법이라 훨씬 정확도가 높고 쉽게 알 수가 있겠죠. 5가지를 모두 보기 어려우시면 요즘 대형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AI 선별 수박 또는 브릭스 10일 이상 보장이라는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아보세요. 전용 스캐너가 수박 외관, 무게, 부피를 동시에 측정해 밀도와 내부 당도를 예측하고 미숙, 과숙, 공동거를 자동으로 걸러내요. 사람이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고르는 것보다 훨씬 오차가 적겠죠. 이렇게 공들여 고른 수박을 보관을 허술하게 하면 금세 물러지고 세균이 번식해 아까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죠. 통으로 사 오셨을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12에서 15도씨 정도의 서늘한 실내에 두면 일주일 정도 품질이 유지돼요. 너무 차갑게 두면 과육세포가 얼어 물러지니 작년 김장김치 자리 같은 0도씨 근처는 피하세요. 잘라 보관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수박을 반통으로 잘라 랩만 씌워 냉장고에 넣으면 표면 세균이 불과 하루 만에 약 3000배까지 폭증했다고 해요. 따라서 처음 자를 때 바로 껍질을 제거해서 한입 크기 사각형으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편이 안전하겠죠. 가능하다면 3일, 길어도 5일에서 7일 안에 모두 드세요. 만약 미처 못 드시겠으면 믹서에 갈아 지퍼백에 평평하게 눌러 냉동해 놨다가 샤베트처럼 긁어 드시면 남김없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얼리면 당도가 살짝 떨어지지만 시원하면 배가 되니 무더운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박에 곁들이면 좋은 음식도 살짝 짚어볼게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 몸을 식히는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찬 음식과만 자꾸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꿀 한 스푼을 곁들이거나 견과류 몇 알을 함께 씹어주시면 속이 편안하죠. 반대로 빈속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빨리 떨어져 어지러울 수 있으니 가벼운 아침 요깃거리로는 통밀빵 한 조각과 수박 주스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또 수박은 칼륨이 많으므로 만성 신장질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1일 약 100g 이내로 맛만 보는 수준을 권하고, 반대로 이뇨제가 아니라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 담당 의사님과 상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수박 껍질 활용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얀 껍질을 살짝 두께 있게 졸여낸 뒤에 소금을 살짝 뿌려 약 10분 정도 절이고 고추장, 마늘, 참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치면 아삭한 여름 반찬이 되죠. 기름 두른 팬에 새우젓 넣고 볶아도 별미고, 흰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나 팩틴이 도톰하게 남아있어서 변비 완화에도 좋아요. 이 밖에 껍질을 잘게 다져서 유리병에 담고 설탕을 동량으로 부어 약 2주 정도 숙성하면 수박 껍질 효소 청이 되는데, 물이나 탄산수에 한 스푼 타드시면 여름 음료로 혼선이 없겠죠. 이제 꼭지 부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전에는 T자 모양 줄기를 길게 남겨 운반했는데 2015년 이후 유통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대부분 바로 절단해요. 그 결과 꼭지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는 신선도의 절대 지표가 아니죠. 대신 절단면이 지나치게 마르거나 갈색 곰팡이가 핀 건 오래 방치된 경우일 수 있으니 살짝 피하시고, 절단면 주변이 쏙 들어가 있고 옆 껍질이 단단한 것이 좋아요. 꼭지 주변이 충분히 말라 들어간다는 건 수박 속 수분이 당분으로 바뀌어 줄기 쪽 끈이 자연스럽게 수축했다는 뜻이에요. 수박을 썰 때는 먼저 두꺼운 칼을 준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마를 쓰죠. 도마 밑에 젖은 행주로 한 장 깔면 미끄럼을 방지해 안전하죠. 절반으로 자를 때는 칼 끝을 중심점에 박은 뒤 몸쪽으로 당기기보다 칼을 수박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눌러 비스듬히 굴려가며 자르면 힘이 덜 들어가죠. 그 다음 세로로 한 번 더 잘라 4조각이 되면 껍질 안쪽을 따라 칼집을 넣고 과육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죠.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썰어내면 역시 우리 집 최고 칼잡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수박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죠. 수박과 맥주를 동시에 많이 마시면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한방에서 수박은 성질이 차갑고 보기에 몸이 냉하고 손발이 늘 차가운 분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실온에 약 10분 정도 주었다가 한두 조각만 천천히 드시는 걸 권해요. 반대로 열이 많고 소변이 자주 붉거나 진한 분, 갈증이 심한 분한테는 수박이 갈증과 열을 내려주는 데는 무척 유익하죠. 수박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이코펜으로 혈관을 지키고 시트룰린으로 근육 피로를 풀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혈압과 경련을 완화하는 여름 종합 영양 과일이죠. 고를 때는 배꼽이 작고 줄무늬가 선명해서 흰 당밀이나 벌 스크래치가 살포시 있고 손바닥에 찰진 진동이 느껴지는 녀석을 택하세요. AI 선별 라벨이 붙어있으면 더욱 믿음직하고, 집에 오면 바로 깨끗이 씻고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약 3에서 5일 안에 드시고, 남으면 주스나 샤베트, 껍질 반찬으로 알뜰하게 활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두세 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 속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한 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한 개, 올리브유 한 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이는 찬 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 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2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임으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비타민을 그냥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라는 궁금증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젊을 때는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약국 진을 대로 향하죠. 하지만 아무 비타민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나 드시면 기대한 효과는커녕 위장, 신장 같은 장기가 오히려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이란 이름을 같아도 몸에서 하는 일과 흡수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할 영양소는 비타민 C죠. 이유가 있죠. 첫째, 우리 몸속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지어주는 항산화제고, 둘째, 부족하면 피로나 감염, 혈관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가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점막이 약해져서 예전만큼 흡수가 잘 되지 않죠. 따라서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가장 흔한 실수는 공복 한 방울이죠. 배가 비어 있을 때 산성분이 강한 비타민 C를 한꺼번에 1000ml 이상 털어넣으면 위벽이 그대로 자극을 받아 쓰림이나 더부룩한,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이어지죠. 마치 소금물을 빈 컵에 붓는 거랑 같죠. 컵이 스펀지처럼 흡수해주지 못해 온벽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 꼭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주시는 게 좋고, 밥과 반찬이 쿠션이 돼서 자극을 흡수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2-3시간 동안 비타민 C가 음식 속 발암물질까지 동시에 처리해주니 일거양득이죠.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괜찮던데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혈중 농도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아침 한꺼번에 1000ml 삼켜도 점심 무렵이면은 몸속 농도는 많이 줄어들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분할 복용이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 번에 2000ml씩 총 6000ml를 드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항산화 효과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농도가 면역세포를 돕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방광과 대장을 지키는 일도 한꺼번에 담당하죠. 혹시 6g 너무 많지 않나 걱정이 되신다면 자연계 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나 염소 같은 포유류는 몸무게 1kg당 보통 70에서 250ml의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요. 몸무게 60kg 성인을 환산하면 최소 4000ml, 많게는 1만 ml 이상이에요. 우리는 합성을 못하니 음식과 보충제로 채워야 되겠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가공식품 등등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이 많으니 동물과 비슷한 범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죠. 단 처음부터 고용량을 넣으면 장이 놀라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500ml, 1000ml 천천히 늘리는 적응 기간도 꼭 필요해요. 형태도 생각해야죠. 가루형은 불필요한 부용제가 거의 없어서 흡수가 빠르고 위 부담이 적겠죠. 다만 공기에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므로 물 한 모금 드시고 가루를 넣고 바로 삼키기, 요령도 좋겠죠. 뮤컵에 미리 타두면 시간을 끄면 진한 녹차처럼 갈색으로 변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정제는 외출 시에는 간편하지만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 위가 약하신 분은 더부룩할 수도 있겠죠. 리포좀 형태는 지질막으로 감싸서 흡수율이 높은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대장까지 도달할
전문가들의 장내균을 바꿔 부가 효과가 줄어드는 또 단점이 있고, 각자의 위장 상태와 예산, 외출 패턴 등등에 맞춰서 선택해서 골라 드시면 돼요. 속쓰림 때문에 중성 비타민 C라고 불리는 아스코르베이트 형태를 찾는 분도 계세요. 산성일 때보다 항산화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잊지 말고 위벽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C의 핵심 무기를 반쯤 포기하는 셈이니 차라리 식사와 함께 용량을 줄여서 천천히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비타민 C는 가루가 신맛 때문에 거북하다면 꿀이나 요구르트에 살짝 섞어서 드셔도 좋지만 반드시 즉석에서 바로 드세요. 비타민 C가 몸 밖으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는 주장도 흔하죠. 실제로는 흡수된 양 가운데 일부가 방광으로 배출되면서 소변 속 활성산소를 중화해 방광벽을 지켜주기도 해요. 또 흡수되지 못한 잔여분은 대장을 통과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좋아주기도 하고, 배설이 아니라 통로치료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이 덕분에 꾸준히 드시는 분은 밤중에 소변 자주 보기, 대장 용종 재발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도 꽤 많아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 C가 결석을 만든다는 경고에 걱정이 많죠. 사실 이 결석은 체질이나 수분 섭취나 칼슘 제제 등 복합 요인으로 생기죠. 일반적으로 6g 이하 경구 복용만으로 신장을 무조건 망가뜨린 사례는 적어요. 다만 결석 이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300mg 정도랑 비타민 B6를 함께 드시고 수분을 하루 2리터 이상 유지하면 결석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입안이 마르기 전에 한 컵씩 틈틈이 물을 한번 챙겨보세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놓칠 수가 없겠죠. 비타민 C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 담즙, 세포막 재료로 쓰이도록 대사를 촉진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약 10에서 15% 정도 자연스러운 하향 효과를 보이는 연구도 많아요. 하지만 수치를 억지로 바닥까지 낮추면 오히려 면역세포 재료가 부족해져서 암 치료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니 혈액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절대시하기보다는 항산화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향이 더 안전하겠죠. 뇌 건강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를 약 20%나 써서 활성산소가 넘쳐요. 몸은 스스로 뇌에 비타민 C를 농축해 방어맥을 세우는데 나이가 들고 음식 섭취량이 줄면 보충이 필요하겠죠. 하루 3번 나눠 먹기만 잘해도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 임상이나 장기 관찰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어요. 퍼즐 풀기, 노래 배우기 같은 뇌활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 식탁에 비타민 C 꺼내놓죠. 밥과 국을 두어 숟갈 먹은 뒤 물 한 모금으로 비타민 C 약 1000ml에서 2000ml를 넣고 삼키죠. 점심은 외식이라면 휴대용 파우치에 정제를 준비했다 반찬이 몇 숟갈 들어간 시점에 같은 용량을 보관하죠. 저녁은 기과에서 식구들과 식사할 때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3000ml에서 한 6000mg을 무리 없이 채울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량이나 횟수를 조정해 보시고 자신의 위장 상태를 테스트해 보셔야죠. 속이 편안하면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 불편하면 500ml에서 1000ml 정도씩 줄여서 다시 적응하는 시기로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약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호작용도 확인이 필요하죠. 특히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 특정 항암제, 철분제, 셀레늄과는 동시 복용 시 흡수나 약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죠. 혈색소증처럼 몸에 철이 과다 축적되는 드문 질환이 있으신 분도 전문가랑 상담 후에 용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비타민 C만 챙기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연이나 비타민 D3, 오메가3, 지방산은 서로 시너지가 있어서 면역이나 뇌뼈 건강을 함께 지키는 삼총사 역할을 하죠.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알약을 삼키면 위장 부담이 늘어나니 비타민 C를 식사 중간에 먼저 드시고, 지용성인 비타민 D나 오메가3는 식사 끝 무렵이나 간식 때 드시고,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겹치지 않도록 저녁에 따로 챙겨 드시는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흡수율도 좋아지고 속도 괜찮아지고. 과일만 먹으면 천연 비타민 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요새 농산물들은 토양 고갈, 저장 유통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커서 과일만으로 1000ml 이상을 채우기는 힘들어요. 딸기 한 마구니, 레몬 2-30개를 매일 드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천혈문 유래든 발효합성이든 순도 95% 정도면 경구 보충제로도 충분해요. 석유에서 뽑는다는 헛소문은 무시하셔도 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비타민C, 의약품 비타민C는 모두 인증된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믿고 드셔도 돼요.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위장에 부담이 없도록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고, 둘째, 하루 총량은 3000에서 한 6000ml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인 체질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서 올리고, 셋째, 가루형, 정제형, 리포조말형을 상황에 맞게 섞어 쓰고, 넷째, 충분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를 곁들여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섯째,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2시간 간격을 지키고. 이 5가지만 생활화해도 암이나 치매, 실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어요. 오늘 한 번에 6000ml를 먹고 내일 잊어버리면 어제 땀 흘려 운동하고 오늘 종일 누워있는 것과 같죠. 매일매일 꾸준히 밥상위에 비타민C 물컵 하나를 놓아주세요. 가족끼리 오늘 비타민 먹었어? 서로 확인해주면 더 좋죠.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입이 먼저 기억해주죠. 다음은
다음으로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본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이랑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고 그 토대 위에 비타민C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혈관을 보수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병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도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을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비타민C 한 통을 올려두면서 여러분의 내일은 더 가벼워지고 활력은 더 길어질 거예요. 함께 실천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 건강하게 걸어가 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